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의 엘린.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만과 편견 하기로 했죠. 네. 제가 추천한 책이었고 굉장히 네. 좋아하는 책인데 네. 이번에 또 살펴보면서 역시 명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대략 줄거리를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좀 재미없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 책이 여자들만 읽는 책으로 좀 오인되어 있는데 굉장히 남자들이 읽어도 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책. 요새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가 봐도 재미있는 책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또 느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여자들이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이게 되게 소소하잖아요. 네. 소설 자체가 되게 미시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그리고 표현 방법 같은 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읽으면 정말 청소년 남자 학생들도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은 흥미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기 있는 묘사라던가 이 제인 오스틴의 그 필체가 너무 멋있어요. 재기발랄하죠. 네네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정 같은 걸 이렇게 캐치하는 능력, 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탁월한 묘사력 이런 거 봐서 제인 오스틴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BBC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가를 뽑았는데요. 1위가 세익스피어고 2위가 제인 오스틴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죠, 진짜. 본인은 정작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혼과 관련된 소설을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인이 비커밍 제인이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실 여자가 결혼에 목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로맨스 소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소설이 결혼이나 어떤 뭐 여자의 뭐 일생 이런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성숙한 눈을 가지는 방법.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통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제인 오스틴은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목사님 딸이었고요. 15살 때부터 그 단편소설을 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 재산권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방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하인한테 들키지 않도록 거실에서 몰래 썼다고 해요. 자기 방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제인 오스틴에게 자기 방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다면 셰익스피어를 능가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글 장편을 6편 남겼고요. 그다음에 중편 1편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숨어서 쓰느라 힘들었나 보죠. 그리고 또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영화화 됐고 드라마화 됐고 지금까지도 정말 인기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설의 첫 번째 왜 1부, 2부, 3부에서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이 조금 흥미롭지 않으셨는지. 어머.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목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고 넘어갔네요. 저는 제목을 먼저 봐요. 목차에서 제목부터 이렇게 쭉 보거든요. 제목이 주는 게 되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1번 제목 보여드릴게요. 낯선 남자의 이사입니다. 1부 첫 제목이. 느낌이 어떠세요? 재밌네요. 그쵸? 뭔가 낯선 남자가 이사를 오는데 돈도 많대. 그리고 대단한 집안이래. 귀족이래. 미혼이래. 그럼 누구나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특히 그 당시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행복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어떠셨어요? 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인 오스틴의 그
필체가 그리고 그 감정 묘사나 하는 게 그 재기발랄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글을 네. 보면서도. 그리고 아 이렇게 사람의 감정 같은 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뭐 그런 거를 잘 집어내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까 이 책의 주제를 간통한다고 하셨던 네네네. 게 어떤 부분이었죠?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어떤 성숙한 눈. 그렇죠. 예. 그런 그런 거를 길러야겠구나. 내가 저도 굉장히 어찌 보면 오만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고 허영심도 있고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예,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보는 것 그렇게 성숙한 눈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가 이제 자기한테 청혼했던 콜린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엘리자베스 생각에는 콜린스는 속물적이고 그리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뭐가 부족함은 사실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을 친구 샬롯이 청혼을 받아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자베스가 그들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속단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이 똑똑하고 남을 잘 간파한다는 그런 그렇죠. 시선으로 남의 행복을 쉽게 재단하고 그렇죠. 그녀의 오만함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설사 콜린스가 약간의 속물 근성이 있고 약간의 우둔함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명한 아내 살록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그녀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엘리자베스가 오만하구나.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자신에 대해서 약간 반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다시를 생각하든 위컴을 생각하든 자기가 눈이 멀었고 편파적이었으며 편견에 가득 차고 어리석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분인 것 같아요. 콜린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샬롯에 대해서도 오만하게 편견을 갖고 맞아요. 있었죠. 그리고 변별력이 굉장히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큰 오만함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리고 샬롯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진짜 정말 이 샬롯이란 친구가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을 한 게 처음에 다시 봤을 때 굉장히 저 사람 오만한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경우와는 달리 그분이 오만한 게 나한테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 하고 샬롯이 말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뭐 가문이며 재산 모든 것을 갖춘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잖아.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그분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협적이고 수능적이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 서울대를 나왔다? 좀 오만하게 말한다? 그럴 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럴 만해 하고 용인하고 좀 승인해 주는 것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런 오만함을 자긍심으로 이제 똑같은 오만할 만하니까 자긍심이 있어도 돼 하는 그런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오만한 그 꼴을 좀 못 봐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진 건가요? 그렇죠.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전 소설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남아있는 거고 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 마음 깊이 사실 그 정도로 잘나고 오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더필드 저택, 펜벌리 성, 부유한 귀족, 무도회, 오만한 첫인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요소예요.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무도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제가 펜벌리성을 실제로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머물던 곳이랑은 조금 멀어서. 근데 굉장히 그 문학 투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제 질문이 뭐냐면, 결혼에 있어서 돈만 밝히는 것과 신중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신중함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고 탐욕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딘 거죠? 저도 이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거를 조금 묻고 싶어요. 돈만 밝히는 것과 신중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을 한 엘리자베스의 의도는 신중하다는 거에는 돈도 분명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숙모한테 돈만 밝히는 속물과 뭐 신중하다고 돈을 안 밝히냐, 그 부분도 굉장히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 거냐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주 작게나마 뉘앙스의 차이는 있죠. 엘리자베스의 의도는 알겠는데 돈만 밝힌다는 건 돈이 우선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신중하다는 건 돈도 포함이 돼 있지만 다른 성격적인 거나 그 사람의 그 어떤 성향, 뭐 나랑 행복할지 하는 그런 요소들도 동반돼서 이렇게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그때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가장 결혼할 때 조건이 뭐야? 20대 때 좀 많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면 제 친구 중에 거의 대다수가 말이 통해야지 사랑이야가 1번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유일하게 나는 먼저 선을 봐서 조건부터 보고 사랑은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면. 똑똑하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떤가요? 예, 시집을 그렇게 이렇게 결혼 그렇게 했어요. 잘 살아요? 예, 잘 살고 있고요. 아들 셋 낳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그 아이가 한 말이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조건 맞춰서 이렇게 결혼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아들 셋을 낳아서 예,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본다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던가 아니면 돈이 많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이 경제력인가 하는 경제력만 있고 막 폭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남편이 굉장히 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만날 때 조건으로 처음 만났지만 그 다음에 아마 인성이나 인품 같은 게 있었고, 정은 나중에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 본다면 사랑은 언제든 나중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현실적이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꿈과 낭만을 쫓았던 친구보다 슬프지만 현실적인 걸 선택했던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거든요. 네. 이게 정답이진 드라마가 않겠지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조금 더 할 말이 저 많죠. 마지막 아직도. 질문 하나. 네네. 작가는 네네. 엘리자베스를 부잣집 남자랑 결혼하게 했을까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부잣집 남자와 왜 결혼하게 했을까? 그 똑똑하고 네. 그 예쁘고 그 인격체인 그런 제가 보기에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부자랑 결혼해야 됐고, 그 당시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였기 때문에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가지 않으면 이 중산층 시골 귀족이 살아날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 역시도 그 어떤 사고방식 자체 거기에 가둬져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예, 그거를 저도. 완전히 혁명적으로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혼자서 갈 거야 하면서 엘리자베스가 뛰쳐나와서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인물이 다하씨가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잖아요. 저는 뭐 거의 다하씨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다하씨와 이렇게 행복한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네. 제 생각은 저도 이제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인 오스틴 자체가 작가로서 능력이 충분했지만
독신녀로서 평생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여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독립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멋지고 잘 사는 부유한 다하시랑 연결해주는 게 해피엔딩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 글이 그냥 엘리자베스가 독립적으로 평범한 남자랑 행복하게 산다면 세상에 그 많은 여자들의 환호를 얻었을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나와서 현대에 이제 어떤 드라마를 써도 참 기호에 맞게. 그래서 더 드라마나 영화화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돈 많은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속물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가 그러니까 언젠간 변하겠지만 당분간은 꽤 변하지 않을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거절을 했었고 선택을 당했지만 거절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네. 나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책이었기에 조금 길었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변신. 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